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언쟁에 휘말려 있을 때 그의 발밑에서는 하나의 폭탄이 조용히 설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이 베이징도 모스크바도 테헤란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미 의회,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워야 할 인물,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에게서 온 것이었다. 마이크 존슨, 지금까지는 조용하고 복종적이며 트럼피즘에 충실한 메신저로만 보였던 인물.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트럼프가 수년간 묻으려 했던 무기를 꺼내들 줄은.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였다. 오랫동안 도시 전설처럼 여겨졌던 그 문서들, 음모론자들의 양식처럼 소비되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현실의 지하에서 튀어나와 명예를 파괴하고 정치 가문을 무너뜨리며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태세였다. 수년간 이 문서들은 법적 보호, 피해자 보안, 수사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그 핑계도 사라졌다. 그들은 소환 권한이 있었고 다수 의석도 있었으며 문서 접근권도 있었다. 없었던 건 단 하나, 공개하려는 의지였다. 바로 그때 정치 무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릭 스왈웰 하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예의를 차리지도 우회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화당은 앱스타인 문서 공개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왜죠? 그는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문서 속 이름은 단지 트럼프만이 아니라 대선 후원자, 기업가, 그리고 수년간 막후에서 정치를 조종하고 면책 특권을 사들였던 미국 엘리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고발이었다. 스왈웰이 펜본디, 트럼프 정권 2학기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자 전 플로리다 검찰총장을 언급했을 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트럼프와 그녀 중 누군가는 대중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미국 국민에게 핵심 정보를 숨긴 것이었다. 회색지대는 없었다. 그토록 많은 연설에서 완전한 투명성을 약속했던 트럼프는 이제 참담한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위선이 아니었다. 워싱턴을 정화하겠다며 당선된 정당이 사실상 엘리트의 더러운 비밀을 지키는 청소부였다는 도덕적 붕괴였다. 그 문서들에는 앱스타인의 섬을 찾은 사람들의 명단, 관계, 취향, 계약서, 통신 내역 등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공개 준비가 끝났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절차상의 문제, 지금은 시기가 부적절함, 제도적 책임이라는 고전적인 레퍼토리로 이를 봉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았다. 정의를 바랐을 뿐이다. 그 정의가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거리로 터져나온 감정은 단순한 분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바로 실망이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도 공화당도 앱스타인도 아니었다. 정부와 국민 간에 맺어진 사회적 계약이 파기된 것이었다. 세금을 내고 수사를 믿고 정의부를 신뢰했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다. 투명성은 단지 그럴듯한 미사여구였고 진실은 선택사항이었다. 의회에 대한 신뢰는 벼랑 끝에서 추락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0%조차도 자신들의 대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 강자의 범죄는 은폐되는데 약자의 일상은 샅샅이 파헤쳐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중정의. 하나는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공화국의 소유주들을 위한 것. 이쯤 되자 공화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범죄가 체제 안정을 이유로 보호받는 곳은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익이 정치인의 커리어 유지를 위해 침묵당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진실이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 곳은 정의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진의 중심에는 마이크 존슨이 있었다. 방패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다. 책임을 지는 대신 존슨은 한 인터뷰에서 어설픈 언변으로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이내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며 회피했다. 겸손해 보이려 했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만 드러났다. 그는 책임을 트럼프에게, 그리고 다시 팸 본디에게, 그리고 다시 법무부로 미뤘다. 정치 생존 매뉴얼에 나올 법한 완벽한 회피의 춤이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 실수는 상황을 너무 얕잡아 봤다는 것이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는 위기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로 자신을 위기의 중심에 놓아버렸다. 공개적으로는 투명성을 외치고 뒤로는 문서를 봉인한 그의 행보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분조차 배신하는 것이었다. 그는 트럼프에게 완벽한 덫을 파놓았다. 트럼프가 문서를 공개하면 정치적 폭풍을 막고 숨기면 숨길수록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시나리오. 그것은 충성심으로 위장된 체크메이트였다. 트럼프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이크 존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존슨은 영화 속 악당이 아니다. 그는 음산한 눈빛도 위협적인 말투도 없다. 어쩌면 그는 가장 위험한 공인이며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다시 불신으로 밀어넣는 인물이다. 그가 상징하는 건 녹처럼 퍼진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모든 것이 전략이고 모든 것이 계산이며 모든 것이 정치적 생존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의회를 넘어 가정 안으로 세우며 든다. 그것은 여전히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이들의 신념을 좀먹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뉴스 속 워싱턴의 언어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운 그녀는 보건 예산 삭감, 진료 대기 연기, 한 번도 공공병원에 가본 적 없는 정장 입은 이들이 내린 결정의 고통을 몸으로 느낀다. 그녀에게 존슨의 발언은 정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모욕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만약 그 문서 속 이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모든 화면에 대서특필됐을 거라는 걸. 하지만 억만장자가 관련되면 그 문서들은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린다. 또한 58세의 자동차 정비사 파울로를 보라. 그는 늘 말보다는 듣는 걸 선호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잃고 월세가 급여의 절반을 넘기고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된 지금,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시대에 뒤처져서 지나치게 냉소적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아니다. 낡고 뒤처진 것은 바로 이 정치 시스템이다. 민주주의인 척하지만 기득권만 철저히 보호하는 그 구조다. 바로 이 상황에서 존슨의 발언은 분수령이 된다. 그는 굳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지도자가 자기 책임의 시작과 끝을 선택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더 악질적인 건 그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그들도 함께 침묵하고 그들도 함께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단 한 글자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태도는 사회 전체에 마비를 낳는다. 위에서 그 누구도 진실의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계속 요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회의에 빠진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스템은 썩기 시작한다. 대규모 쿠데타가 아니라 작은 침묵들의 누적으로 인해 2025년 현재 이 도덕적 침식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인다. 의사 채용조차 하지 못하는 예산 삭감된 병원, 교과서를 나눠 쓰는 공립학교, 수년 동안 계류되는 재판, 반면 수백만 달러짜리 합의로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스캔들, 그리고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 정치 언어. 언론이 압박을 시도하면 또 다른 전략이 등장한다. 바로 책임 전가다. 팸 본디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존슨. 마치 그녀가 자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의 신탁인 것처럼. 그러고는 본디가 자취를 감춘다.
트럼프는 모르는 척한다. 법무부는 침묵한다. 그리고 국민은 지켜본다. 어떤 이들은 분노로, 어떤 이들은 슬픔으로, 그리고 많은 이들은 체념으로. 전국적인 스캔들이 되었어야 할 일은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연극이 되어버렸다. 이 지점에서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분노가 메아리를 얻지 못할 때 그것은 냉소로 변한다. 그리고 냉소는 거짓보다 더 많은 것을 무너뜨린다. 그것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파괴한다. 과거에는 정보를 찾아다니고 희망을 품고 투표소를 찾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다. 그리고 다수가 현재를 버티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을 다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세계를 좌우하는 인물들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자 신뢰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기의 일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삶의 궤적을 아는 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의 세상을 해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트럼프가 어떻게 이미지 숭배, 실패 부정, 대중 감정 조작을 통해 정치적 정체성을 세웠는지, 혹은 시진핑이 문화 대혁명 속 굴욕을 견디며 장기 전략과 규율 기반의 권력관을 형성해 왔는지, 그 길을 아는 건 유명 인사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개인의 과거가 어떻게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세계를 명확히 깊이 있게 설명하는 그들과 다른 인물들의 여정을 담은 특별 전자책을 준비했다.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감정이든 불러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저항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위선의 층이 등장했다. 바로 스스로를 반체제라고 주장하던 이들로부터 트럼피즘에 가장 충성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늘 반복되던 구호가 있었다. 우리는 부패와 특권, 그리고 부자들을 보호하는 체제에 맞서 싸운다. 하지만 앱스타인 문서가 그들 내부와 연결된 인물들을 드러낼 위협이 되자 그들의 입장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말한다. 이 모든 게 좌파의 날조라고, 문서가 오염되었다고, 수사는 음모의 일부라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의를 외쳤던 그들은 이제는 변명에 몰두하고 있다. 혹시 이런 모순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권력의 감정 구조에 있다. 어떤 정치 운동이 원칙이 아니라 한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될 때 모든 비판은 배신이 되고 모든 폭로는 설령 진실일지라도 공격으로 간주된다. 증거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이 공개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단 하나, 그 우상을 보호하는 것, 그 서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모든 판단 기준이 단 하나로 축소된다. 아군인가 적인가. 그렇기 때문에 앱스타인 문서가 공화당 기반 인사들을 건드릴 위협이 되자 투명성이라는 구호는 곧바로 땅속에 묻혔다. 그리고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 이들은 고립되었다. 의회 안에는 소수지만 용기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서 공개를 강제하려 했다. 언론에 주목받지도 못했고 공적 칭찬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내부의 거센 압박에 맞섰다. 정치적 위협을 당했고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법안이 방해를 받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정의는 편을 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더 껄끄러운 요소가 있다. 그것은 팀 버체시라는 의원의 발언 속에 있다. 그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증거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조사 기다릴 필요 없다, 범죄자는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 그는 농담도 아니었고 비유도 아니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말했다. 이제는 사법제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일탈일까? 아니면
이미 상당수 유권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가 직면한 건 단지 정치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붕괴다. 정의가 더 이상 법정에서 추구되지 않고 거리에서 요구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분노는 대개 야만으로 끝난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런 사고방식이 과거에는 책임감 있는 리더들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다르다. 통제해야 할 이들이 부추기고 경고해야 할 이들이 조장하며 제도를 지켜야 할 이들이 이를 조롱한다. 그 결과는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의 소용돌이, 인구조사부터 전자투표기까지, 백신부터 사법제도, 언론부터 과학까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적 문화다. 그리고 민주주의 문화는 고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바로 버려졌다는 감각이다. 오하이오의 한 카페에서 63세 은퇴한 여교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평생 학생들에게 진실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한 눈빛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침묵할 수 있는지를. 거짓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없어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얼굴과 서명이 붙어있던 말들이 이젠 익명의 목소리로, 평범한 얼굴들로, 그리고 자신이 반대한다고 맹세했던 논리를 무의식 중에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로 퍼져나간다. 후끈한 공기로 가득 찬 어느 국회 청문회장에서 에어컨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쌓인 분노에 밀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 여성이 대본에 없던 질문을 던진다. 고함도 손짓도 없이.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준비된 연설들을 목에 칼을 들이대듯 침묵시킨다. 자스민 크로켓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연극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그녀는 이른바 공청회라는 허울 좋은 무대를 벗기러 왔다. 모두가 결말을 알고 있는 졸속 미사처럼 반복되는 그 쇼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유일한 이들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가 이거예요. 그녀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묻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미국은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포장해왔다. 그 이미지는 대선 캠페인과 유엔 연설 그리고 교과서 안에서 반복되었다. 하지만 자스민이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다.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손끝으로 해체하는 것. 그녀는 보여준다. 무대는 언제나 더러웠다고. 자유를 외친 그 모든 행정명령 뒤에는 이익, 편파성, 공포 그리고 묵인이 숨어 있었다고. 그녀의 발언에는 이론이 없다. 통계도 없다. 대신 그녀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 이유도 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람들, 아이들 앞에서 수갑에 채워져 일터에서 끌려나간 이들, SNS 게시물 하나 때문에 추방된 사람들, 법을 지켰지만 위협으로 간주된 사람들. 그리고 그녀는 아이러니를 짚는다. 수천 명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되는 반면 권력층과 연결된 인물들은 법 위에 있는 듯 관료제를 가뿐히 통과한다. 마치 합법성은 조건이 아닌 선택적 장식인 것처럼 그녀의 발언은 방향을 바꾼다. 자스민은 이민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보수 담론 속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말한다. 급식 지원을 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건가요? 수백만 명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면서 인간 존엄을 지킨다고 할 수 있나요? 그 효과는 즉각적이다. 그녀는 이념을 공격하지 않는다. 슬로건을 해체할 뿐이다. 얼마나 자주 들어봤는가? 국민을 위해 모든 걸 하겠다는 약속.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선거철엔 감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몇 달 후 기초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에 투표하는 모습을. 가족, 발전, 가치라는 말이 반복되는 동안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고통 속에서 버티고 노동자들은 빚 속에 가라앉는다. 이건 워싱턴에 살아야만 느끼는 일이 아니다. 그저 살아있기만 해도 느낄 수 있다. 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동네. 약국이 밤 8시 이후엔 문을 닫는 동네. 보육원이 사치품이 되어 이웃끼리 번갈아 아이를 돌보는 곳. 이런 곳에선 정치가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고깃값이고 월세 날짜이며 응급실 대기 시간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이 무관심은 우연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 불안감을 조장해 선거에서 이기고 혼란을 먹고 자란다. 모든 게 무너져도 자기 명성만은 철벽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크로켓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안다. 불평등이 잡초처럼 자라나는 사회에선 담론의 조작이 가장 수익 높은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통을 이야기로 바꾸고 손가락질을 바깥으로만 돌리면 된다. 결코 안쪽, 결코 권력의 중심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기술조차 통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전략이 있다. 바로 권위주의 모델의 수입.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미국 신우파의 새로운 우상이 되었다. 크로켓은 그 위선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녀는 지적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투옥하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내러티브를 독점한 정권을 찬양하는 이들의 이중성. 그게 과연 어떤 자유인가? 이 지점에서 자스민의 발언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다. 경고다. 그녀가 지적하는 건 단지 한 정당의 위선이 아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을 자유라고 부르며 익숙해져가는 그 현실이다. 왜 이런 공포가 잘 통할까? 아마도 이해하기 힘든 세상에서 간단한 해답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소음 속에서 명확함을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위협을 느끼는 건 정당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비록 그 보호가 가장 약한 이들을 희생시키고 권리와 생명과 진실을 대가로 삼더라도. 그래서 이 수사는 먹힌다. 비록 거짓일지라도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 위로조차 바닥을 드러낸다. 정부가 직접 소환한 청문회에서 엄마가 추방되는 장면을 볼 때, 인종차별적 관료주의에 가로막혀 의사가 발을 들이지 못할 때, 국가 과학의 발전을 이끌 연구자가 이념적 이유로 배제될 때, 그리고 마침내 심지어 바티칸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입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까지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이미 800장 이상 공개되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언급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큐레이션이다. 전통 언론은 평범한 사람의 실수 하나도 쇼로 만들기 바쁘지만 이름이 너무 크거나 너무 부자거나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엔 태도가 달라진다. 법원 명령으로 최근 공개된 문서 중 하나에는 한 금융계 고위 인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는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기록에는 앱스타인의 부동산에 반복적으로 방문했고 저녁 식사와 회의, 암호화된 언어의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식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일까? 대형 언론사 중 그 인물과의 연결고리를 파고든 곳은 없었다. 어떤 방송국도 그의 이력을 조명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자 그들의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평범한 사람들이 이보다 훨씬 적은 근거로 수갑을 찬 경우는 얼마나 많았던가? 다른 문서에는 국제외교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의 앱스타인 만남은 공공기금으로 운영된 해외 출장과 겹친다. 한 번은 전략적 중요국 대사와의 회담을 취소하고 사설 섬에서 앱스타인과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명은 없었다. 질문도 없었다. 보도는 더더욱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은 보는 법을 잊은 게 아니다. 눈을 돌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심각함을 기술적 문제로 바꾸고
언어를 방패이자 위장으로 사용하는 법을, 입증 가능한 증거 없음,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부족, 수사 우선순위 고려 같은 표현은 이제 방패다. 그 방패는 강자들이 현실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낀다. 직접 문서를 보지 않아도, 세부 사항을 몰라도 그들은 느낀다. 직관적으로 안다. 이 게임이 조작되어 있다는 걸. 그 느낌은 뉴스가 단 하루 만에 끝나는 스캔들을 볼 때 허탈함으로 변하고, 자기 방어 수단 없는 이들만 끝까지 파헤쳐지는 걸 볼 때 무력감으로 바뀐다. 하지만 더 악질적인 건 따로 있다. 그 사건이 정작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또 다른 공포장사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포럼, 음모론 팟캐스트, 대체 매체들에서 앱스타인 사건은 왜곡된 이야기의 끝없는 메뉴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한 종교단체의 탓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특정 민족의 세계 지배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외계 무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진실이 너무 검열되면 그 빈틈에 왜곡된 버전이 퍼진다. 그리고 그 버전들은 단순한 허위 정보가 아니다. 집중을 흐트러뜨린다. 피해자는 희화화되고 데이터는 환각으로, 진지한 수사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진실이 흐려질수록 이야기를 조작할 자원을 가진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본다. 그리고 모든 걸 밝히겠다고 외치는 바로 그들이 실상은 가장 강력하게 모든 것을 가린다. 단지 새 가면을 썼을 뿐. 그 와중에 진짜 피해자들은 계속 잊혀진다.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녀들이 경찰서 문을 두드리던 순간 무시당하던 이야기, 제대로 보도된 적 없다. 그들의 외침 이후의 삶, 그 이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어쩌면 이 사건이 그토록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 사건은 끝날 수 없다. 결말이 없다.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가려진 이름마다, 아직도 수사받지 않은 사건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려 애쓰는 생존자 하나하나마다. 이 시점에서 이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그들의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택, 집착, 동맹, 두려움.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은 단지 자국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가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디서 실수하고,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이 판을 해독하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청년기, 정치적 성장 과정, 권력 장악의 전말을 담은 독점 에북을 준비했다.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포함된 이 에북은 지금 고정 댓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자료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진짜 중요한 결정들이 감시와 질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자주 내려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건 실수가 아니다. 그건 설계다.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스캔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 보이지 않는 인물들 덕분이다. 기각을 권고한 검사, 애매한 조항을 작성한 비서관, 결정을 미룬 기술 관료들. 이 시스템을 떠받친 건 노골적인 괴물들이 아니었다. 알람이 울리지 않을 지점을 정확히 아는 관료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능적 충성이야말로 21세기 초반 미국 기관들의 시멘트가 되었다. 그들은 대의를 지키지 않는다. 자리를 지킨다. 그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발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 사이 수백만의 시민은 왜 범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 왜 보고서에서 이름이 사라지는지, 왜 수사가 진행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증발하는지를 이해하려 애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다. 한 나라가 가장 중대한 범죄들이 처벌되지 않고 조직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 1년 동안 의회 내 비공개 청문회들은 끔찍한 사실을 드러냈다.
과거엔 무시되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간주됐던 인신매매 관련 문서들이 새로운 고발에 따라 재검토되었다. 그 결과 밝혀진 건 앱스타인 문서에 언급된 최소 7명이 연방선거에 정기적으로 기부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 그들은 기술기업인 투자사 대표, 컨설팅 회사 소유주였다. 양당 모두에 자금을 댄 사람들이었다. 7명, 7개의 경로, 돈이 어떻게 침묵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황금 시간대 뉴스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방송은 어느 여성 의원의 헤어스타일, 한 상원 의원의 말실수, 연예인의 풍자적 SNS 게시물을 다루었다. 그렇게 산만함은 도구가 된다. 분노는 살균된다. 공포는 희석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산만해지지는 않는다. 재무정보정보국의 내부 고발자가 유출한 편지에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앱스타인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통해 500건이 넘는 자금 이동이 추적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 중 일부가 학술연구투자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유명 대학, 문화재단, 민간연구소, 질문 하나 없이 그 돈을 받아들였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건 인신매매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채 진행되었다는 뜻이다. 그건 지식과 윤리의 상징인 학계가 학대를 위한 관문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건 장학금을 두고 싸우는 학생들이, 예산 삭감으로 해고된 교수들이 알지 못한 채 학과 전체가 더러운 돈으로 운영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을까? 봤다. 하지만 보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행동은 관계를 깨고 명성을 무너뜨리며 특권을 잃게 만든다. 미국 북동부의 한 명문대 전직 직원은 특정 기부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거절시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앱스타인의 이름은 이사들 사이에서 암호처럼 불렸다. 그는 민감한 기부자다. 그녀는 지금 사법 보호 아래 살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폭로는 가장 정교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다. 자선이라는 가면을 쓴 학대.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의사와 엔지니어가 길러지는 그 건물들이 어쩌면 삶을 파괴한 돈으로 세워졌다는 가능성. 그 모순은 신문 한 면에 담기지 않는다. 그건 호흡을 요한다. 귀를 기울이는 용기를 요한다. 그리고 간편한 악당 찾기를 멈추고 진짜 연결고리를 추적해야 한다. 그 연결고리들은 존재한다. 그건 이론이 아니다. 망상이 아니다. 그들은 날짜가 있고 금액이 있고 경로가 있다. 그리고 공개되는 문서마다 새로운 실이 풀리고 새로운 연결이 끊기며 새로운 가면이 벗겨진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체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있다. 거짓을 습관으로, 혼돈을 일상으로, 부조리를 당연한 풍경으로 바꾸기 위해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소음에서, 산만함에서, 과잉 정보 속에서 득을 본다. 지치게 만들고 그 지침을 체념으로 바꾸려 한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는 않는다. 아직도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비록 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아직도 소리치기보단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정치가 더러워야 하는 건 아니야. 권력은 부패를 요구하지 않아. 공적 삶이 본질적으로 썩어 있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가 허용한 만큼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된다. 피로가 마비가 아닌 의식이 될 때, 분노가 막연함이 아닌 방향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줄 사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투표에서, 말에서, 예술에서, 행동에서, 고발에서, 존재 자체에서, 그렇기에 지금까지 당신이 함께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초대다. 이 내러티브는 어느 스캔들의 끝에서 멈추지 않는다. 잊힌 뉴스의 한 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지점에서 끝난다.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예전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다. 원래 다 이랬어. 관심 가져봤자 소용없어. 시간 낭비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또한 하나의 선택이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다. 진짜로 보기 시작하는 것. 반복되는 말, 재탕되는 약속, 말보다 더 큰 침묵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 겉모습 뒤의 구조, 제목 뒤의 전략, 이익 뒤의 서사를 읽어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시대를 설계한 자들, 많은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구조를 짠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와주었다면, 이 여정을 가슴을 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따라왔다면 당신은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다. 표면적 위안에 안주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이다. 그러니 이 콘텐츠가 당신의 내면 어딘가를 울렸다면 이제 초대하고 싶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불편한 진실을 함께 나눌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거짓을 전략으로 삼는 자들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